김현철 DB금융투자의 채권 외환 전략 파트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bp 인상을 했어요. 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네. 뭘 봐야 할지 네.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주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25bp 네. 인상. 한국은행이 4번 연속으로 연달아서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그만큼 물가에 대한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가 지난달에 6.3% 나왔으니까 뭐 사실 거의 20년 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 이게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하는 타겟이 2%인데 왜 지금 물가가 낮을 때는 엄청 낮고 네. 높을 때는 뭐 이렇게 높은데도 왜 금리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한 게 한은의 타겟은 그 물가 현재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향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이제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뭐 요즘 거의 보진 않지만 매달 조사하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안에 항목 중에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 심리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행의 이제 정책 목표가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2% 언저리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좀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 세계가 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외 개방도가 높은 나라여서 사실 독립적으로 뭔가를 이제 하기는 좀 힘들고 다른 나라가 하면은 그거에 이제 같이 영향을 받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나라는 뭐 75bp씩 혹은 뭐 100bp씩 올리는 나라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한국은행도 좀 이례적으로 네 번 연속 그리고 사상 처음에 50bp 인상을 지지난달에 이제 했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스텝으로 나갈 수밖에 이제 없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워낙에 높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50bp 빅스텝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었나요? 이 환율이 사실은 저도 요즘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주제인데요. 이 우리나라가 과연 이 금리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은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두 가지 경로죠. 이제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원화가 약해지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경로고, 두 번째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럼 물가가 이제 오르지 않냐? 그럼 금리를 또 이제 올려야 되니까 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약간 공식처럼 기준금리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거의 대다수.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론은 아니고 저만의 좀 그냥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다가 이제 알게 된 지식 네.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금리가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약합니다. 혹은 정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의 그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인구가 5천만 정도인 나라가 세계 이제 9위권의 GDP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흔치 않은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 내수는 굉장히 미약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비대하게 이제 수출이 크기 때문에 그 수출 경제가 잘 되면 내수는 그냥 따라서 그냥 잘 되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뭐 주식도 오르고 그냥 다 따라가고요. 근데 이제 수출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안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자금을 넣고 뺄 때 아니 한국의 뭐 금리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한국의 수출을 정말 잘 하는지 기업들이 정말 잘 굴러가고 있는지 글로벌리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화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지. 외국인이 볼 때 뭐 한국의 금리를 뭐 25bp 올린다 낮춘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크게 그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의 금리 차는 이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중국마저도 그 금리 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환율에.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약간 예외적으로 환율을 좀 따르지 않는 면이 좀 이제 있고요. 그 또 하나는 달러를 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빼고 달러를 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어도 긴축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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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있었을 네. 거고요. 또 이제 그 BIS 같은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는 이상하게 달러와 무역량이 상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 달러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에게는 통화 정책을 제외하고도 긴축 및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즉 달러가 지금처럼 강해지면 환율이 오르면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그냥 알아서 긴축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네. 뭐 금리를 올리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알아서 긴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가장 큰 논리로 이제 거기서 들었던 거는 그 무역금융이었습니다. 무역금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 배에 실어서 물건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몇몇 제품을 제외하면 보통 배가 가는데 뭐 2달 이상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럼 배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무역금융이 있습니다. 무역금융은 보통 수출을 하는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빚을 냅니다. 네. 달러 빚을. 그리고 그 무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달러 빚은 이제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달러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즉 무역량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즉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량이 엄청 커졌죠. 그 상황에서 달러가 강해져. 그럼 달러 빚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 건데 네. 우리가 뭐 한국은행이 25bp 올려봐야 뭐 금리 25bp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는 지금 환율은 뭐 100원씩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100원이면 10%잖아요. 10%면 금리가 10% 올라갔다? 그냥 죽으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역금융에 의한 기업들의 부담 그리고 그 나라의 부담 뭐 일반인들은 이걸 막 체감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긴축을 하지 않아도 중앙은행이 긴축하지 않아도 통화가 약해지면 즉 달러가 강해지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달러 강세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더 긴축적인 태도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나라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환율이 무조건 오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율이 오르잖아. 그러면은 긴축해야지.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좀 이제 알아봐야 되고 네. 환율이 현재 오르는 이유는 달러 강세의 흐름인데 달러 강세의 이유는 유럽과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인 거고 유럽과 중국 경제가 나쁘면 한국은 당연히 나빠집니다. 네. 당연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나빠질 텐데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이제 올려버리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50bp 올려라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좀 예외적으로 그 교과서와는 조금 다르게 환율이 오를 때는 자연 긴축 효과가 있으므로 그거를 너무 초과해서 긴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굉장한 얻는 효익 대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로 되게 자금을 조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아까 얘기하신 효과가 되게 컸기 때문에 은행들이 주가도 빠지고 긴축 효과, 당연히 환율이 올라서 돈 내야 되니까 자본 비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출도 덜하고 유동성도 떨어지고 이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행들의 외화 자금 조달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자연기축 효과가 무역도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 쪽에서도 있는데 그럼 지금은 과거보다는 자연기축 효과가 훨씬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금리하고 환율 이벤트는 이제 앞으로는 더 세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제가 중국은 해봤는데 거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랑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로서는 그 한국의 뭐 대외 외채, 단기 외채, 뭐 중기 외채 이게 이제 통계로는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단기 외채를 보면 아마 얼마 전에 뉴스를 이제 보셨을 건데 한국의 단기 외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뭐 GDP 비율 이런 걸로는 엄청 낮던데.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기준으로는 항상 그런데 제가 요즘 제일 그거 한 게 그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라는데 역대 최대가 아닌 게 이상한 거 아니었나요? 경제가 이렇게 컸는데 그 사이에. 근데 외채는 지금 그 GDP 대비 비율로도 꽤 늘어나 있는 걸로 저는 근데 봤는데. 아마 순회채로 하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순회채로는 그런데 그 순회채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순회채는 대부분 이게 그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달러 자산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달러 자산을 이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애를 우리가 뭐 팔아서 쓰려면은 약간 국가 위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묶어둘 수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팅해서
부채가 높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의 55%인데 사실 넷하면은 얼마 안 돼요. 네. 예,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해외 자산도 되게 많고. 네. 근데 네팅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사실 이제 네팅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팅에서 네팅할 얘기하는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많던데요. 예를 들어 네, 우리가 네. 순자산으로 네.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 리포트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순자산으로 바뀐 거는 이제 외화 대외 관련돼서 포지션이 네. 2014년을 전후로 해서 네. 민간을 포함한 대외 자산이 좀 더 이제 많아져서 네.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예. 예,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2014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굉장히 큰 면에서 이제 전환이 됐었고요.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2014년 이전에는 환율이 1,600원도 갔고 그렇죠. IMF 2,000원도 간 적도 때는 있죠. 뭐. IMF 때는 뭐 2,000원도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1,350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까요? 즉 폭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는 분명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옛날에는 이 정도 움직이는이어야 우리가 그래도 좀 걱정할 만하고 네.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요만큼만 움직여도 옛날에 이만큼 움직일 것만큼의 효과를 우리나라에 네팅 쳐서 줄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는 그 옛날의 그 폭과는 좀 다르게 경제 스케일은 이제 더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엄중함이나 그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는 이제 훨씬 컸을 거고 뭐 지금은 과거보다 작아졌지만 그거 자체가 영향이 없어진 건 아니고 다만 사람들의 인식상이나 그게 미치는 영향 그 자체는 분명히 이제 여전히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보통 네팅을 하면은 그게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팅을 안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 제가 예, 보니까 예. 달러는 캐나다 달러랑 무제한 수합이 걸려 있고 예, 우리나라는 캐나다 달러랑 무제한 수합이 걸려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예. 그 쿠션 당구에서 예, 쿠션 예, 먹으면 예. 우리나라가 예. 사실 미국 달러랑 또 무제한 수합이 있는 것 같은데 처럼 그래서 돼 재생 있죠.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는 예. 유로화 약세 정도의 약세이고 예. 일본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그냥 세계적인 흐름을 지금 따라온 것처럼도 보이는데 네. 막 지금 막 되게 난리 난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선생님 보시기에는. 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뭐 한 50년 한 동안 50년 동안 혹은 이제 아주 옛날로 2차 대전 이후부터 네. 전 70년 세계에서 동안, 가장 빠르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1등이죠. 예. 이 빠르게 발전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중간에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나라가 망할 뻔도 하고. 근데 그 나라가 망할 뻔한 분들이 과거에 돌아가셨으면은 걱정을 그래도 덜 할 텐데 안 하는 건 아니고 덜 할 텐데 과거에 뭐 IMF도 겪고 네. 심지어 불과 15년 전에 우리가 금융위기도 한번 네, 겪었지 리만 않습니까? 사태. 네. 그럼 그 분들이 이제 맨날 나가서 회사에서 돌아다니면서 나 때 말이야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좀 기분이 싸해 뭐 회의할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우리 IMF 때나 혹은 금융위기 때랑 비슷해 똑같이 갔어 지금도 뭐 지금 거의 비슷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거고 그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도 이제 있었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게 안 보이실 거잖아요. 그 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경험이 없을수록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보통 늦게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베팅을 세게 합니다. 근데 저는 리만 사태 때 네. 리만을 너무 온몸으로 건설업종 모든 종목 그렇죠. 한가를 모든 걸 맞았지 겪었는데도 않습니까? 네. 아무리 봐도 지금이 그때만큼 예, 무섭진 않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때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되는 너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대되는 너무 얘기를 사람들이 해보면 무섭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저희도, 그때 예.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면 2007년 2월에 그러니까 리만이 2008년 9월에 망했으니까 그렇죠. 2007년 2월에 서브프라임이 맨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쪼렙이었으니까 그냥 뭐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다 했는데 다 뭐라고 했냐면 서브프라임의 비중은 미국의 전체 모기지 중에서 5%밖에 안 된다. 맞아요.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될 일은 절대 없다. 경기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뭐 내려주고 있고 실제로 2006년부터 내렸어요. 2006년부터는 더 이상 안 올리고 2007년부터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하고 있고 이거 서브프라임 별일 없다. 나 이거 그냥 뭐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뭔 사고가 터지겠어요. 그리고 금리까지 내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뭐 경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중국이 엄청나게 그렇죠. 성장하고 있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최수혜를 입으면서 뭐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겪었던 때였었거든요. 뭐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었죠 그때. 아니면 호랑이 등에 탄 격이었죠. 네. 그런데 불과 1년 반 만에 리먼이 망했어. 물론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제 파생 상품의 위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지혜가 거기까지 이제 미치지 못했다는 저희 어떤 반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위험하지 않아도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대외 개방도가 너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하나가 문제가 터지면 우리나라는 뭐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그냥 끌려가서 이제 당해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한국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환율이 막 900원대까지 갔어요. 네. 그렇죠. 아니 리먼이 망했기 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랬는데도 환율이 900원대까지 갔고 2007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니까 환율이 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그때 금리 한번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국은 그때는 또 금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5.25까지 아직도 네. 기억나요. 네. 그게 당시로서는 뭐 잘한 것이었죠. 그때는 이제 유가가 굉장히 이제 올랐던 상황이었고 그 금융위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굉장히 그 위기라는 것을 사실 아무도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가 계속 뭐 나쁘다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뭐 경제가 금방 그렇게 나빠지겠어. 연준도 부양을 하고 있고 금리 다 높이는 나라들도 있고 낮추는 나라도 있고 뭐 서브프라임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래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데서 이제 뭔가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지금의 뭐 전 세계 부동산 시장도 사실 되게 엄중한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정보가 잘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모기지에 대한 납부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좀 불안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폭은 작지만 거기다가 이제 구제금융을 시행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다 그러고 저는 사실 저 중국에서 어디서 뭐가 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중국의 특성상 최악은 맞겠지만 최악을 막아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이제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객관적인 우리나라의 건전성 지표는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살짝 쓰러져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내수는 뭐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그려보면은 결국은 수출이에요. 수출이 잘 되면 요게 돈이 넘치면서 뭐 부동산 가격과 주가도 올리고 사람들의 내수도 풍족하게 해주고 2분기에 이제 내수는 재개방 때문에 좀 좋아졌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할 때 내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냐. 궁금한 게 리만 때 리만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의 재정위기가 2010년에 있었고 그렇죠. 2011년에 미국이 등급 강등이 됐고 예. 15년에 중국이 미니 불황 지금보다 그랬었죠. 훨씬 중국이 안 좋았었고 예.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가 왔는데 예. 그 기간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리만 사태가 제일 어려웠으니까 예. 그때는 결국 환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수출해 갖고 벗어나고 네. IMF 뭐 결국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맞습니다. 약간의 코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면 원래는 수출을 잘해서 더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예. 오히려 더 좀 활기차게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맞습니다. 전 주식을 했기 때문에 예, 주식 시장에 있는 예, 분들은 예. 환율 높은 것에 대해서만 계속 좋아요. 걱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환율이 높은데 왜 주가 안 되냐고 자꾸 네. 그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채권이나 외환 개념으로 어떻게 왜냐면 제가- 과거랑 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외환시장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수출과 환율 간의 관계입니다. 네. 네. 수출과 환율 간의 관계. 교과서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즉 통화가 약해지면 네. 당연히 가격이 매력도가 높아졌으니까 네. 수출이 증가하는 게 맞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실은 환율하고 수출을 그려보시면 수출 증가세하고 환율의 변화가 정확히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똑같이 갔냐면 환율이 전후 관계는 원래 수출인데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게 수출이 달러 수출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화로 안 네. 바꾸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달러 수출로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맞고요. 그렇긴 한데 예, 저희는 맞고. 이제 예. 원화 통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물량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로 보면 이제 물량을 봐도 물량 주죠. 똑같습니다. 물량도. 네, 물량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물량이 결정을 하는 건데 물량이 증가하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교역량으로 보거든요. 네. 교역량은 결국은 이제 물량으로 보는 건데 네. 이제 BIS에서 이런 보고서를 많이 내거든요. BIS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인 결론은 무역량이 증가하면 보통 한국은 그거에 완전 종속 변수예요. 무역량이 증가하면 한국은 그냥 좋아집니다. 그냥 좋아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20년 동안 무역량이 언제 급증했냐면 바로 금융위기 직전까지가 4, 5, 굉장히 빠르게 7년이 최고였죠.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냥 약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하다가 20년, 21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으로. 과거에 10년 동안에 그냥 횡보하는 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런데 그 과거의 이제 흐름을 쭉 보면은 무역량의 그 증감을 같이 우리가 따져봤을 때 무역량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무역량이 먼저 있고 무역량이 언제 잘 되냐? 글로벌 경기와 수요가 좋을 때. 물건, 특히 공산품, 서비스 말고요. 한국은 서비스와는 무관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리 증가하면 무역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면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요. 정반대로 이제 지금처럼 글로벌 수요가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무역량이 점점 감소하고 한국도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환율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얘기죠.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가 약해지는 네. 흐름으로 가고요. 저희가 이제 저는 무역 수지를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무역 수지를 보시면서 환율 얘기, 요즘 보면은 뭐 무역 수지가 나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네요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무역 수지의 반대쪽에는 자본 수지가 있는데 네. 무역 수지가 적자란 얘기는 자본 수지가 흑자란 얘기입니다. 네. 똑같아요. 둘이 완전히 거울의 양면이에요. 그럼 자본 수지가 흑자면 돈이 들어왔는데 왜 환율이 오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화를 보시면 안 되고 수출 하나만 봐야 됩니다. 수출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팅을 잘 안 치고 보통은 이제 하나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수출 하나만 보면은 결국 글로벌 수요를 얘가 결정을 이제 하는 거고 글로벌 수요가 수출이 둔화돼? 그럼 글로벌 수요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가 나쁘면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좀 위험한 신흥국 좀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 좀 당겨가지고 돈을 좀 회수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뭔가 벌 게 있어야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신흥국이나 혹은 미국 외 지역으로 돈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건데 그럴 땐 달러가 약해지고요. 근데 지금 정반대죠.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국면이고 거기에 조달 금리까지 미국에서 계속 이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글로벌 수요도 나빠지고 있고 미국 조달 코스트 높아지는데 나는 거기서 버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이제 회수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리서치에서도 그래요. 저희 리서치에서도 그 종목하시는 분들은 환율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다, 기업 실적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속으로는 선후 관계가 안 된대. 실적이 2분기 실적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그거는 그 평가를 하면은 그 원화를 평가 영업이익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게 IR을 들어보면 환율 효과가 얼마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좀 그 실적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정말 실적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다는 가정을 회사가 공시로 이렇게 얘기를 예를 들어 100을 냈는데 그 중에 뭐 5나 8은 환율 효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걸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그 100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을? 그러니까 그 환율 효과는 분명히 환산 효과이기 때문에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우리가 총합을 봤을 때 글로벌리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면 작년에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내구재 수요를 많이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체 총 세일즈가 증가했겠죠. 사실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그 버텀 라인이라고 하는 그 영업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탑라인이라고 하는 그 세일즈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세일즈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일즈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었냐 줄었냐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 이제 수출의 총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제 거기서 이것저것을 빼고 비용을 뺀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제 이익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환율 효과가 그 안에 이제 보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거의 그 환율의 그 환산 효과가 이익을 플러스 시키는 면은 있겠지만 탑라인의 세일즈 자체는 그 전체 글로벌 경기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작년에 내구재 수비를 했다면 왕창 올해는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투자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탑라인이 쪼그라들게 되고 그 쪼그라든 탑라인을 비용 빼고 뭐 했더니 환율이 올랐네? 그러면서 약간 플러스. 근데 이제 매출을 이런 거죠. 똑같이 100달러에 파는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이제 그렇죠. 1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 늘어난 부분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뭐 이머지가 돈 뺀다는 게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은 정말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맞습니다. 채권 많이 샀죠. 주식은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예. 채권이 주식보다 월등히 크지 않나요? 예, 우리나라? 예, 그렇죠.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2배 시가총액이 한 1.5배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외국인의 예, 이 들고 나감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냐? 예, 이거에 대한 퀘스천도 약간.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네네, 주식 같은 네. 경우에는 아마 작년부터 많이 뺐을 겁니다. 네. 작년부터 요즘 한 엄청나게. 달 정도 요즘에 샀지. 다시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약간 이제 계속 샀을 계속 거고. 계속 팠죠. 그게 이제 저는 최근 한 달 상을 뭐 이따 약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이제 미국의 그 유동성이 늘어난 효과라고 이제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에서 돈을 빼고 있다. 그게 좀 이제 맞는 것 같고 한 달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을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오해. 보통은 이제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채권을 계속 사고 있다. 따라서 뭐 외환 시장에 대한 걱정이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망 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궁금하다. 왜 네. 그래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 예. 이거는 그 글로벌 어떤 금융에서의 좀 최첨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채권을 사는 거를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 60%는 환율과 무관합니다. 60, 70%는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환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환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채권 선물 매도랑도 관련이 있나요 혹시? 그거하고는 거의 관련 없습니다. 그런 관련 없고. 네, 거의 관련 네네네. 채권 선물 매도는 대부분 그 헤지 펀드들이 하는 거고, 네. 이제 현물, 네. 이제 현물과 선물이 많이 다른데, 채권 현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에 거의 한 60% 이상, 거의 혹은 70%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숫자들은 대부분 환율을 해지해버리고 순수하게 그 재정거래라고 하는데, 그 주식에서 보면 현선물 간의 대비, 이론가 대비해서 벗어나면 재정거래가 들어오면서 얘를 이제 맞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따먹을 게 있기 때문에 채권은 그런 규모가 주식보다 수천 배 큽니다. 네.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거를 뭐 시청자분들도 볼 일이 거의 없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 채권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외환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X 스왑이라고 하는 그 달러 자금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외환 시장보다 이제 이쪽이 훨씬 커요. 파생 상품 시장인데 참여자들은 전 세계에서 정말 극소수밖에 없고 네. 그쪽 시장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장을 통해서 달러 자금을 빌리고 그 빌린 자금으로 한국 같은 나라의 채권 이제 재정 거래할 때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모든 나라를 다 깔아놓고 봐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를 그 공짜 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학에서는 그 재정 거래 모든 거를 이론가 대비해서 얘가 싸다 비싸다를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국은 저도 그 재정거래 매력도를 계속 산출을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채권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글로벌 채권들 대비해서 한국 금리가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그럼 한국에 가야 되겠네. 그럼 한국 가서 그냥 채권을 아무거나는 안 사고 그 신용 리스크가 없는 채권을 삽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인 입장에서 크레딧 리스크를 지지 않거든요. 이 재정거래의 특징은. 그러면서는 이제 한국의 국채 혹은 통한채를 이제 사고 그 통한채를 산 다음에 그냥 환해지를 때려버려요. 환해지를 하면은 환해지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환해지 하면은 리스크 없겠네. 아닙니다. 환해지 하면 환율 리스크가 없는 거지 이자율 리스크로 전이가 됩니다. 그게. 이거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 이자율 리스크로 전이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플러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 샀는데 한국이 3%야. 이 채권의 금리가. 그런데 환해지 하는 과정에서 2%가 애드가 되네? 그럼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 5%에다가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빌린 돈이 있겠죠? 그럼 그 빌린 돈을 뺍니다. 금리를. 그러면은 뭐 한 3% 남았다고 칠게요. 그럼 그 3%는 얘는 공짜 점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달러가 있는 사람이 한국 원화로 해지할 때는 돈을 받고요. 보통 반대로 할 때는 돈을 2% 내기 때문에 2%가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그 재정거래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산 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 뭐 좋아서 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년 동안 계속 샀던데요. 계속 샀는데 그 10년 동안 그 재정 거래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 하나의 전혀 없던데. 나머지 하나의 그 주체가 또 누가 있냐면 그 해외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그냥 하나로 볼게요.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이 국부 펀드는 한국 채권을 왜 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글로벌리 다양한 통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US 달러가 있고 유로가 있고 엔, 파운드 뭐 등등등등 있어요. 그런데
신용 등급이 AA 나라 중에 왜냐하면 국부 펀드들은 채권 살 때 낮은 신용 등급은 살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럼 A급 적어도 A급, 싱글 A급 여기서 말하는 싱글 A는 건 S&P 기준으로 네. A급 이상 되는 나라 중에 좀 메이저 커런시 아니고 즉 달러나 유로 아니고 채권 시장 좀 크고 내가 좀 큰 문제 없이 재정 좀 큰 문제 없이 사고 싶은 나라 유럽도 좀 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예,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제가 뭐 사우디 뭐 국부 펀드 매니저예요. 네. 막 스크리닝 하잖아요. 네. 하나 남습니다. 한국 남겠다. 한국밖에 안 남아. 그렇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뭐 이거 이제 KRW 원화가 뭐 그렇게 나쁜 통화 같진 않고 네. 뭐 환율이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금융위기 직전처럼 거시경제의 리스크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고 적어도 이 나라는 재정에 대해서는 좀 개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삽니다. 왜냐하면 한국 채권을 뭐 조 단위로 사도 얘네들한테는 정말 요만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이제 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로나 이런 것만으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럼 유로도 재정이 안 좋고 그럼 살살 보세요. 미국도 재정이 안 좋아. 유로도 안 좋아. 뭐 일본도 그래. 그럼 한국은 재정이 뭐 그나마 괜찮게 일단 겉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채권을 외국인들이 그 재정 거래와 별도로 얘네들은 국부 펀드들은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부 펀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얘네들은 한국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네 통화에 일단 다변화로 들어가는데 단 아까 재정 거래도 그렇고 이 국부 펀드도 그렇고 굉장히 한 가지는 반드시 신경 씁니다. 뭐냐면 크레딧 리스크. 네. 한국의 크레딧 리스크. 네.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 신경 안 써요. 네.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 뭐 유로도 10% 약해졌고 한국 원화도 10% 네. 약해졌는데 뭐 한국 뭐 전 신경 안 씁니다. 단 한국이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에 뭔가 부도 리스크가 생겼다. 국가 부도예요. 이건 국가 부도. 리스크가 있다거나 혹은 뭐 나라가 아예 그냥 망해갈 것 같다. 그러면 돈을 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안 본다는 지금은 거잖아요. 없다는 그나마. 거예요. 그 사람은 외국인들이 그걸 보진 않습니다. 그럼 다행인 저도 거. 그래서 마찬가지고. 조금이라도 다행인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거고 네. 전 세계 한국 사람들만 가장 한국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자금 유출도 아니고 예. 크레딧 리스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예. 환율이 올라간 거는 사실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간 예, 달러가 예. 강해진 그 그렇죠. 힘이 훨씬 강했던 예.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문제는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환율이 그래도 또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 전망은요? 이제 그 최근에 결국 달러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얘를 측정하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길이를 재려면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가 강하다 약하다 하려면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가 바로 달러가 아닌 통화들, 유로화 혹은 위안화, 엔화 이런 통화들인데 지금 얘네들이 경제가 폭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 바뀌는 겁니다. 예, 자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자가 또 쪼그라들면 자 자체가 쪼그라들면 얘는 그냥 길이가 늘어나겠죠. 가만히 있어도 자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보다 제가 보기엔 더 큰 효과는 현재 유럽의 경기와 중국의 경기가 거의 뭐 엄중할 정도로 아주 부정적으로 계속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용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독일 생산자 물가가 30%가 넘는데 이것은 무슨 나이지리아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국가도 아닌 그런 나라가 어떻게 30% 이상의 물가가 생산자 물가지만 생산자 물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독일은 그래서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지금 우리가 겉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 심각해요. 중국 안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국이 경기 부양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 건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난 걸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걔네들은 발표를 안 하니까 추정되는데 추정 끝나자마자 시진핑이 국가 기관지에다가 공동 부유에 대한 사설을 썼습니다. 오늘 리커창이 한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후에 홍콩 시장이 완전 날아갔거든요. 예. 저는 결국은 이제 시진핑이 먼저 있었고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다가 그게 한 두 달 전인가 리커창이 다시 전면에 조금 나오면서 네. 경기를 조금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왔고 이번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온 정책이 아마 진짜 정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는 중국의 각각의 리더십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이고 결과는 발표가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나온 정책을 유추해 보면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정책을 보면은 분명히 뭐 MLF 금리 같은 거를 5bp에서 10bp 이제 내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공동부유에 대한 기관지를 썼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는 편이고요.
일부 부동산 시행 업체들 중에서 위험한 애들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면 오늘 나온 정책이 있거든요. 그건 정확히 제가 못 봤습니다. 오늘 네. 리커창이 몇 조 위안인가를 쓰겠다고 오늘 홍콩이 그쵸. 5%가 주가 날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99조 정도, 100조 정도 되는 꽤 큰 돈을 쓰겠다고 100조 정도 되는 했거든요. 돈을 네. 이제 부양하겠다고 네. 했었는데 저는 그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돈을 쓸 것이고 그 돈이 어쩌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시행사에 대한 자금 지원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시행사 자금 지원의 100조면은 그렇게 뭐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이제 부양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실제 액션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하는 총재의 말도 말의 어떤 톤과 실제 액션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굉장히 달랐고요. 네. 가령 미국에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얘기할 때도 말로는 긴축적인 얘기를 했는데 숫자를 언급하는 걸 보면은 이거 진짜 긴축이 맞나 할 정도의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말의 뉘앙스가 처음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리커창도 이거 지금 경제가 엄중한 것 같으니 내가 대규모의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좋게 받는 색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돈의 액수가 정말 어떤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 건지를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다만 리커창의 말 이전에 나왔던 정책들로 보면 제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은 부양책은 아니고요. 하단을 막겠다인 것 같습니다. 하단을 막겠다. 그러니까 안전판은 마련하는 게 맞는데 현재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특히 부동산 쪽의 섹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MLF 금리에서 그걸 좀 느꼈어요. 왜냐면 MLF 금리를 이제 10bp 내렸는데 이미 중국의 단기 자금 시장은 인민은행의 MLF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은. 그러면 기업들이 이미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MLF 금리 좀 낮춰줘봐야 여기서 빌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은 단기 금리를 가지고도 왜 중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냐, 빌리질 않고 있냐? 그 이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앞으로 부동산이 좀 잘 될 것 같고 분양도 잘 될 것 같아야 이걸 좀 은행에서 많이 빌려가지고 할 건데 아니 이게 뭐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또 최근에 보면 명목적으로 이게 중국의 M2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체감이랑은 전혀 괴리된 데이터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들이 자기네들의 이 실적 그러니까 대출 실적을 정부에서 이제 받았을 거고 그거를 좀 맞추는 방법은 기업에게 돈 좀 받아 가세요라고 하면 받아가면 J치를 받는 겁니다. 뭐 우리은행에서 J치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은행에 J치 하면은 뭐 은행이랑 서로 바터를 칠 수도 이제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출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업들은 그냥 예금이 다시 늘어난 회수로 된 거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는 돈이 안 가고 M2만 증가한 것처럼 나타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치금융의 어떤 그 부작용 중에 이제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펀더멘털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과 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 보니 달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밀려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도 불가피하게 좀 상방 압력을 꾸준히 좀 받는 건데, 저는 이제 큰 사고만 안 나면 1,350원 정도면은 그래도 원화가 좀 저평가된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만 이제 거기서 멈춰주면 다행인데 한국은 그 페어밸류보다는 페어밸류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어느서 한 충격이 벌어지면 그냥 두드려 맞거든요. 두드려 맞으면 뭐 1,300원 위쪽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 1,300원, 1,350원? 예, 1,350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 이제 1,400원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고요. 특히 9월, 10월이 조금 늘 계절적으로 안 좋고 지금 9월 달부터 연준의 밸런스 이슈 축소가 이제 2배로 늘어나서 950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월. 그리고 이제 그 좀 9월부터 좀 테크니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준의 밸런스 시세 감소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원래 6월부터 QT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근원 유동성인 M0를 보면 오히려 6월부터 지금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데이터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연준의 긴축 의지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많이 합니다. 아니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물론 금리는 올렸지만 왜 대차대조표는 별로 안 줄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대차대조표 안에 구성 항목인 M0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 연준은 긴축 의지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뭐 주식에 대한 포지셔닝을 하신 분도 이제 있을 건데 다만 그거는 최근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는 그 연준의 밸런스 시 중에 자산 사이드에서 채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채권의 그 물가채가 국채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준 보유. 그러면은 이 국채 중에 물가채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물가채는요. 물가가 오르면 그 오른 만큼을 원금에 얹어줍니다. 네. 연준은 가지고 있는 보유 포트폴리오를 금리가 올랐다거나 떨어졌다거나 하고 해서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냥 장부가 평가를 해요. 단, 요 물가채의 원금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컴펜세이션이라는 항목에 의해서 증가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물가가 10%씩 오르니까 당연히 물가채의 원금 부분이 확 늘었을 거고요. 그 늘어난 부분이 불가피하게 대차대표에 늦게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자산이 물가채 부분은 늘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나 지금 줄이고 있는데 물가채가 갑자기 늘어서 나중에 까보니까 아니 나 별로 안 줄였네 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 면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원래 MBS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연준이 매입하는 채권 중에 거의 3분의 1이 MBS인데 그 MBS가 미국은 거래 관행이 매도나 매수 거래를 하고 결제는 그냥 그 가격대로 그냥 결제는 3개월 내에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MBS 거래의 좀 특징인데 네. 그 MBS의 이런 특징 때문에 연준은 이미 매도 거래를 시장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의 내 계좌에서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3개월 내에 빠져나갈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아직은 안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저 가져가는 사람이 나중에 가져가게 되면 그때 갑자기 유동성이 훅 빠져버리는 겁니다. 되게 이제 늦게 반영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그 연준에 자기 계좌가 있어요. 통장처럼. 그런데 요게 M제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부가 그 안에 통장처럼 가지고 있는 돈을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정부의 통장 계좌는 줄겠죠. 그리고 준 만큼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그렇죠. 그럼 그 풀린 돈이 기록이 되면서 연준의 M제로가 늘어난 걸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효과에 의해서 아니 이거 6월부터 긴축했다고 하는데 양적 긴축한 거 맞아? 아니 대차대조표는 별로 줄지도 않았고 MBS는 오히려 늘었고 M제로 갔더니 오히려 늘었어. 그럼 이거는 주식 사야 돼. 이러면서 위험자산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6월부터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9월부터 이 모든 효과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네. MBS 결제되면 푹푹 빠질 거고요. 아까 물가채 같은 경우는 연금 증가분만큼 나머지 부분을 깎아내야 되겠죠. 연준이 뒤늦게 이거를 파악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그 세금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미국은 보면은 그 올해 저희가 그 M제로의 흐름을 보면 1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급격하게 빠지고 해당 시기에 미국 주가도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과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고 이거에 또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되게 열심히 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난주 말인가 한번 8%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있다라고 이제 좀 느끼게 됐는데 이게 세금을 매일 걷지 않습니다. 세금은 걷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1월, 4월, 9월입니다. 1월, 4월. 9월에 엄청난 세금이 아마 연준 계좌에 재무부 계좌로 엄청나게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이게 혹 빨려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시중의 유동성을 풀려있던 게 그냥 폭발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그냥 완전히 인플로우 되듯이 그냥 쪼그라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9월 달에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9월 달에 그 최근에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유동성 증가 효과가 정반대로 9월 달에는 유동성 감소 효과를 올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건 다 달러예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달러입니다. 네. 달러가 쪼그라든다? 강세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럽과 중국 경제가 폭망해서 달러가 강세였다면 앞으로는 연준의 유동성 효과가 쪼그라들면서 또 달러가 또 세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원화를 포함한 좀 위험자산 쪽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을 특히 8월 말부터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9월 달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봐서 환율은 그 중간 선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그 과정에서 연준이 반대로 그런 과정에서 초과 지준을 은행들이 맡겨놓은 거를 찾아가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는 없을까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은행
그러니까 그, 시중 은행들이 연준에 예. 맡겨놓은 초과 지준이 원래 100이면 예, 초과해서 예, 맡겨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챙겨가는 그렇게 예. 유동성이 저쪽이 빨리니까 예. 반대로는 예. 민간 은행들이 그걸 가져가서 예. 늘리는 효과는 없을까요? 민간은행이 이제 초과 지준 부분을 늘려서 빼서 네, 줄여서 연준에서 줄여서 네. 나가는 경우는 보통 이제 대출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대출을 좀 은행이 네. 미국의 이제 시중 은행이 난 대출을 좀 해주고 싶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연준에 내가 보니까 예금이 있네. 그래서 예금을 좀 이제 빼가지고 그러니까 지준이죠. 그 유동성 M0 유동성을 빼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대출이 정말 늘어나느냐 이것도 문제죠. 대출이 정말 미국에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냐 이거는 아마 최근에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신용카드 부채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특히 이제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미국에서 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대출 수요가 늘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설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뭐 늘었어요. 확 은행이 대출하려고 뭐 중앙은행에서 연준에서 네. 뭐 1억 달러를 뺐습니다. 그 1억 달러를 이제 빌려줬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억 달러를. 또 다시 은행에 넣는다고요? 은행에서 있습니다. 내주면 그러면 그 은행은 다시 그거를 지준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지주하든지 또 그걸 채권 사든지 하겠죠. 채권을 사도 그 채권을 판 사람이 또 돈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돈은 다시 지준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네, 한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미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간다라는 걱정을 하는 게 더 컨센서스인 것 같고 훨씬 그래요. 예. 그래서 훨씬, 다르게 여쭤봤어요. 약간 반대 워낙 질문을 9월이 지금 워낙 걱정이 많으니까 하신 것 그런가요? 같은데 예. 그런데 예. 여기서 다시 한국으로 좀 돌아오면요. 예. 결국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한국의 기준금리 얼마나 가느냐이고 환율이 올라가면 예. 어쨌거나 수입 물가는 올라가서 예. 유가가 좀 내려가는 폭을 상쇄하고도 예. 물가가 여전히 부담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네. 한국은행에서도 오늘 이제 물가 전망치 자체를 연간으로는 올렸잖아요. 올렸죠? 그리고 내년에도 5%대 갈 가능성을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한국은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게 될까요? 예. 물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물가는 그렇게 높게 갈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높게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네. 내년 말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먼 얘기인데 내년 말이 되면 아마 마이너스 물가를 걱정하게 네? 됩니다. 마이너스요? 지금 뭐 미쳤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망치가 있나요? 이사님 아니요, 말고 전혀 다른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개소리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나타났던 물가의 급등락 현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년 물가는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는 상황이 다시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저의 이제 입장이고, 이제 오늘의 한국은행 총재 말씀은 굉장히 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뭐 시장은 굉장히 매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판단 안 하더라고요. 매파가 아니었다. 네,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냥 뭐 예상할 수 있었다 정도로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모든 사람들은 특히 시장 가격은 굉장한 매파로 판단했습니다. 금리가 위로 떴나요? 많이 떴습니다. 아. 많이 떴고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지금 헤지 펀드들이 단기채 숏에 그냥 지금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고 뭐 거의 4년 내 난립니다. 최대 폭의 네. 단기채 선물 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게 또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국채 선물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활개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채 선물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하는 총재가 과연 이제 매파적이었냐 아니었냐, 뭐 다 매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도 그렇게 반응했고, 제가 왜 그렇게 안 보냐면 이제 말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뭐 양쪽 방향을 다 언급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매파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신 부분이 뭐 있다고 치고, 그런데 그러면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 우리가 그 액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그 액션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어떤 힌트를 줬냐면 아주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50bp 올리고서 중립금리의 하단에 왔다. 이번에 25bp를 올렸고 중립금리의 중단이다. 네. 네. 그럼 한 번 남았네요. 세 번이면 만약에 세 번이면 그죠? 하단 그리고 중단 상단이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네. 맞아. 네. 중립금리의 상단으로 가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네. 거를 결정을 하겠다. 네. 10월에 이제 다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해석하기 나라서 이제 10월 달에 가서 물가가 계속 높아요. 그럼 올리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10월이면 벌써 글로벌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빠져 있을 거고, 미국 물가도 이미 피크아웃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지금 가스 가격 때문에 좀 날리긴 하지만 뭐 오히려 겨울에 진입하면 가스 가격이 오히려 안정될 것으로 이제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무엇보다 경제 자체가 중앙은행의 긴축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10월달 가서 25bp 인상하여 2.75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이미 오늘 얘기 힌트를 준 듯이, 물론 말은 매파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애가 잘못을 했어요. 엄마가 막 무서운 표정으로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막 때리겠다고 표정이 너무 무섭고 말도 무서워. 근데 정작 손에는 송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아니 매가 없죠. 매를 숨겨놨어. 매로 뭐 그러면은 찾기도 힘들어. 보통 애들은 엄마의 이 격앙된 어조와 표정을 보고서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 그럼 언제 안심하냐? 나중에 손방망이를 막든지 아니면 엄마가 뭐 안 때리거나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래도 뭐 몸은 간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잘못했으니까 혼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좀 쫄아야지. 그래 혼내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쫄면은 안 들고 싶었던 몽둥이를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통제와 그 중앙은행 간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중앙은행은 나는 너에게 강한 매를 때릴 거야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시장은 그거에 겁을 먹어서 금리도 올려놓고 위험자산도 좀 조정을 받고, 이래야 결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나중에 매를 안 들듯이 혹은 손방망이를 들듯이 덜 올려도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 약간 사이코패스네요. 엄마가 지금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손방망이네 뭐 이러면서 하면은 그럼 안 되지. 그럼 엄마가 또 뭉둥이를 들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고, 오늘도 이제 시장의 반응도 다행히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 반응도 다행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총재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역시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뻥카가 먹혔구나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뻥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나의 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이 먹혔고, 네. 이번에 굉장히 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뉴스가 지난달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MOM으로 0.4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빠진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2%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2% 액션 약간 넘는 정도인데 이게 한 달 만에 50bp 금리 올리니까 효과를 바로 봐서 0.4가 빠졌어요. 이거는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서운 표정을 짓고 한번 몽둥이 쓱 보여주니까 바로 얘가 쪼네? 그렇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야 아이를 좀 더 예절 바르게, 이제 저같이 답 없는 애들 빼고 좀 착한 애들은 예절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 자녀의 훈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우리 그러면은 지난달에 50bp 올리면서 이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새치혀로 중요한, 물론 50bp도 인상했지만 새치혀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애를 안 때려도.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그런 매파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파월이죠. 7월 달에 FOMC에서 주가 좀 그거 많이, 죄송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니까 막 이 사람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화적인 커뮤니케이션 했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금융 환경이 오히려 완화적으로 됐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시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기 부하 직원들 다 나가려고 해가지고 일제히 다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이게 지금 우리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 금리 올릴 거야라고 다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잭슨 홀 연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잭슨 홀에서는 좀 긴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이제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밀당입니다. 시장과 중앙은행 간의 굉장히 큰 밀당이고, 중앙은행이 여기서 일관성 있는 태도, 확고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그냥 잡아 먹으려고 들면은 중앙은행이 그냥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장기금리나 시장금리는 오히려 많이 안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망하면 어떡하냐?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중앙은행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의 당위론적 입장에서 경제가 망할 것 같아도 망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중앙은행의 입장이고 내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내가 경제를 망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이제 보여야 아이들 이제 시장이죠. 그 시장의 기대 인플레를 이제 잡을 수 있고 결국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잭슨홀 미팅, 네. 잭슨홀 연설과 네. 그리고 9월 FOMC 전망은 네.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분위기보다 유동성을 확 흡수하는 듯한 강한 발언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든 8월 말부터는 이미 유동성이 감축 추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9월 달에는 양적 긴축과 미국 정부의 대규모 세수 유입에 의해서 상당한 유동성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최근에 2달여 정도의 좀 완화적인 기조와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갈 거고 이제 이건 중앙은행이 뭐라고 얘기하든 가는 거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의 관점에서 본다면 7월에 좀 걱정스러웠던 레벨 대비해선 지금 시장이 많이 회복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도 꽤 이제 올랐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가 잘못한 거를 이제 부하 직원들 내보내가지고 얘기를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시장 입장에서도 야 이거 그러면 뭐 거의 뻔하네라고 얘기하고서 엄청난 단기채 숏배팅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그러니까 채권 기준으로 주식은 제가 지금 배팅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 그 채권 기준으로는 어쩌면 파월이 주말에 얘기를 어떻게 하든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오르는 즉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과 반대이면 생각과 맞게 가면 차익 실현해야 되고 생각과 반대로 가면 손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채권 지금 베팅이 성공했어요. 지금까지도 금리가 최근 한 두어 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상황에서 단기채에서 대한 베팅도 숏 베팅이 많이 통했고요. 좀 벌어놨을 건데 파월 의장의 얘기를 잘 듣다가 아마 포지션을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파월 의장이 긴축적으로 얘기하든 완화적으로 얘기하든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은 좀 그 채권 시장은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저는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 FMC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지금도 70%가 안 되게 반영하고 75bp를 75%가 안 되게 반영을 하고 있고 50%는 뭐 당연히 올리는데 50bp는 올리는데 이 75bp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 한 63% 정도의 확률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75bp 인상할 확률이 꽤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기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작용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75bp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은 지금 75bp를 인상하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인플레이는 이미 꺾였는데 더 꺾일 거고 뭐 유럽이랑 뭐 중국 경기는 계속 안 좋고 그렇다면 장기 금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3% 이상의 장기 금리가 과연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또 엄청 빠질 텐데 미리 지금 사놓자라는 생각을 이제 분명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9월, 10월이 중요한데 9월, 10월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금리에 있어서는 뭐 이미 변곡점은 이제 6월 달에서는 왔다고 보고 네. 9월, 10월에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이제 더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금리가 빠지면 아마 주식은 괜찮을 거고 지난 100년의 패턴상 중간 선거 이전에 매수해서 그 다음에 6월에 팔면 최소 8% 최대 30%까지 주식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전망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내주셨는데요. 중간 선거 이전에 사서 그 다음에 매도 몇 개월이요?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이요. 네, 6월에 팔면 최소 8% 수익이 있다라는 엄청난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로 지난 100년간에 제가 네. 절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네, 비관론자가 절대 아니신 예. 문홍철 파트장님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돼서 이제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FOMC하고 또 조만간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외환 전략 파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